2026년 세계를 지배할 자격은 무엇인가? 스위스 명문대 교수가 칠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교수는 다보스 포럼의 의뢰로 국기와 역사를 전부 지운 채 오직 데이터만으로 G7 국가들을 다시 줄 세웠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지만 문제는 2위였습니다. 기존 G7의 거인들을 모조리 발밑에 깔고 미국 바로 옆에 나란히 선 나라. 이 결과가 화면에 뜨자 미국 학생은 비웃음을 멈췄고 일본 학생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영토 107위, 자원 0%, 인구 소멸 위기.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 2위라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엘리트들을 침묵시킨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G7에 제발 껴달라고 비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나라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제 30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복도에서 잠깐 멈춰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다보스 포럼 비공개 세션에서 의뢰받은 분석 결과, 국기도 역사도 전부 가린 채 오직 2026년 데이터만으로 돌린 순위표였죠. 저는 그 결과를 보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각국 최상위 엘리트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 왼쪽에 미국 유학생 제임스, 오른쪽에 영국의 아서. 중간쯤에 일본의 사토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한 문장을 크게 썼죠. 2026년 세계를 지배할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대한 순위표가 떴어요. 국기는 전부 알파벳 코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A국가, B국가, C국가.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본, 안보, 미래기술 이 세 축만으로 전 세계를 돌렸습니다. 1위는 여러분 예상대로 A국가 미국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다리를 꼬며 뒤로 기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문제는 2위였습니다. 제가 잠시 멈췄더니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기존 G7의 거인들을 전부 발밑에 깔고 미국 바로 옆에 나란히 선 나라가 있었죠. 저는 이 나라를 오늘 X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명백히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비웃는 기색이 섞여 있었죠. 이 X국가의 기초 체급부터 보십시오. 영토 107위, 천연자원 제로, 출산율 0.7. 이 정도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인 나라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안정된 선진국은 일본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토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토. 출산율 0.7이면 보통 나라는 동력이 멈추죠. 사토의 표정에 여유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 망해가는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G7 멤버인 당신들. 일본보다 1인당 소득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가 솟아올랐어요. 사토의 노트북 화면을 보던 시선이 천천히 스크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먼저 말하게 두는 것, 그게 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맨 뒷자리 창가에서 눈에 띄는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구석자리. 그곳에 앉은 청년 하나가 스크린도 교수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낡은 노트 위에 볼펜으로 뭔가를 묵묵히 적어내려가고 있었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변의 술렁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사토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영국 유학생 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숫자네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정중함으로 포장한 그 특유의 말투였어요.
하지만 G7은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세계의 룰을 정하는 테이블이에요. 수백 년의 외교 네트워크,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낸 국격. 영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X국가는요? 머리 위에 70만 북한군을 이고 사는 화약고 아닙니까? 자기 안보 하나 스스로 해결 못해서 미국 우산 아래 숨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룰을 논합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사토도 아서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서, 국격과 신뢰. 아주 날카로운 기준이에요. 그럼 자본주의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냉혹한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서가 대답하려는 찰나 제가 먼저 칠판에 썼습니다. 무디스 AA2.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투자자들, 무디스가 이 화약고 같은 X국가의 국채에 매긴 신용 등급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휘청거리는 영국 국채보다 한 등급 높아요. 아서의 찻잔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전 세계 수백조 원을 굴리는 냉혹한 자본이 70만 북한군을 이고 사는 그 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X국가가 G7에 낄 자격이 있느냐고요. 그 질문은 제가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저도 품었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다 돌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는 걸. 칠판에 선을 하나 긋고 그 아래에 천천히 썼습니다. G7이라는 낡은 간판이 과연 이 나라에게 합류할 가치가 있는 모임인가? 누군가 의자를 뒤로 젖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제임스였어요. 그 순간 맨 뒷자리에 김도연이 처음으로 칠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볼펜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저 칠판의 문장을 한 번 눈으로 훑고 다시 노트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꼬리에 아주 옅은 것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아서는 그 칠판의 문장을 보며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그날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일부러 설계했습니다. 빌런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데이터도 그걸 박살낼 상대가 없으면 카타르시스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X국가를 공격하도록 의도적으로 판을 깔았죠.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현재 스냅샷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죠. 출산율 0.7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엔진이 꺼져가는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지금 빠르게 달려도 연료가 떨어지면 멈춥니다. X국가는 지금 그 연료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가 박수 대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동의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서도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자원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어요. 그 나라의 산업 전체가 외부에서 사다 쓰는 원자재 위에 얹혀있는 구조 아닙니까? 공급망이 한번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이에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 정확합니다. 출산율 위기는 어떤 경제학자도 부정하지 않아요. 아서 자원 제로의 취약성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는 교과서적으로 흠이 없어요. 세 명의 얼굴에 동시에 여유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기다렸어요. 저는 여기서 거꾸로 돌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설명한 그 조건들, 자원 없고 땅 좁고 인구 줄어드는 그 조건들, 사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그 상태였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고쳐 앉는 소리만 났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이었던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고 평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취약점으로 지적한 것들, 이나라는 그걸 안고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뭔가를 반박하려는 자세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국민들이 G7 멤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이 15개입니다. 무역 흑자는 세계 2위죠.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가요.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나란히 썼습니다. 출발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취약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나라에겐 애초에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해요. 왜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분필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제임스의 팔짱이 느슨하게 풀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른 패를 꺼낼 준비를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의실 뒤편 창가 자리. 김도연은 아까부터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67달러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그의 볼펜이 잠깐 멈췄어요. 단 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1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의실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토와 아서가 무너진 뒤 그가 어떤 패를 꺼낼지 사실 강의 전날 밤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여유로웠어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제조업 잘하는 거, 무역 흑자 내는 거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교수님, 21세기 패권의 진짜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AI입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구글. 다음 10년을 지배할 두뇌는 전부 미국 손에 있어요. 아무리 손발이 빠른 나라가 있어도 외가 명령을 끊는 순간 그 손발은 굶어 죽습니다. X국가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결국 미국 빅테크의 하청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도 노트북을 닫으며 제임스를 봤어요. 세 명이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두 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던 학생들이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눈을 봤어요. 확신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래서 더 흥미로웠어요. 제임스, 1850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알죠? 물론입니다. 그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임스가 잠깐 멈칫했어요.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썼어요. 광부. 그리고 상인. 광부들에게 곡괭이를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광부가 금을 캐든 못 캐든 땅을 파려면 곡괭이부터 사야 하니까요. 부르는 게 값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80.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HBM이 뭔지 아시죠, 제임스? 엔비디아 최고급 칩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에 없으면 안 되는 그 부품. 그걸 X국가의 단 2개 기업이 80%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여유로운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주문은 2025년까지 꽉 찼어요. 재고는 3.3주치가 전부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라는 금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동안 X국가는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를 독점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가 노트북 덮개를 손으로 짚었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짚은 채로 멈췄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셨죠, 제임스? AI 투자 비용 공포로 빅테크 주가가 출렁일 때 X국가 메모리 기업들은 조용히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광부가 금을 캐든 헛발질을 하든 상인은 웃는 거예요. 칠판에 썼습니다. 뇌를 가진 자. 그리고 혈관을 쥔 자. 제임스, 미국이 아무리 훌륭한 AI의 뇌를 가졌어도 X국가라는 혈관이 끊어지는 순간 실리콘밸리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강의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나라가 어떻게 그 혈관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나라의 두 번째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짐을 챙기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임스가 던진 질문 사실 절반은 맞았습니다. X국가에게는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강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 약점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문이 닫혔어요. 맨 뒷자리 창가 김도연은 노트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80이라는 숫자 옆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아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임스가 흔들린 걸 봤으니까요. 이번엔 자기가 다른 각도로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걸 저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 지난 시간 반도체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 하나로 G7을 논하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닐까요? 그가 넥타이를 고첨했어요. G7은 단순히 돈 많은 나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테이블이에요. 거기엔 역사가 필요하고 외교가 필요하고 국제사회에서 수백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필요합니다. X국가는 그게 있습니까? 자기 안보조차 혼자 감당 못하는 나라가 세계의 룰을 논하는 자리에 어떻게 앉습니까? 제임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 찔렀어. 사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서 안보를 스스로 감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칠판에 썼습니다. 467억 달러. X국가의 연간 국방비입니다. G7 멤버인 이탈리아를 이미 넘어섰고 일본의 턱 밑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서 더 중요한 건 이 나라가 돈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크린을 넘겼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이 나라는 자기가 쓸 무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 40개국에 팔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앞에서 무기 달라고 줄을 서는 동안 X국가는 그 줄 선 나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쪽이었어요. 아서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외교 네트워크 말씀하셨죠? X국가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외교 공관이 187개입니다. G7 멤버인 캐나다를 넘어섰고 해가 지지 않는다는 당신 나라 영국의 턱밑입니다. 세계 13위예요. 강의실 오른쪽에서 영국 학생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신뢰의 문제를 꺼내셨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신뢰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헨리 여권 지수 192개국 무비자 입국 세계 2위입니다. 콧대 높은 유럽 선진국들보다 X국가 국민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서의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아서, 영국이 만들어 놓은 룰 안에서 이 나라가 영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뒷줄에서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칠판에 467억 달러 숫자 옆에 천천히 세 글자를 더 썼습니다. 스스로.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X국가는 미국이 절대 잃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칠판을 등지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가 이상한 곳을 가리켰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완벽하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강의를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스크린을 껐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떤 경제학자도 외면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가장 오래 멈춰섰던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짐을 집어들었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김도연이 노트를 덮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 청년은 제가 다음에 꺼낼 숫자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강의 전에 딱 2개의 숫자만 칠판에 적어두었습니다. 0.7 그리고 8억.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그 숫자를 봤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했고 사토가 안경을 고쳤으며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아서는 두 숫자를 번갈아 보다가 뭔가를 직감한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X국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막혔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이 나라를 공격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0.7.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 꼴찌예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이 필요한데 0.7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속도입니다. 칠판의 숫자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면 지금보다 노동력이 15% 감소해요. 사토가 지난번에 엔진 꺼져가는 자동차라고 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토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8억. 이건 AI 자동화로 대체될 전 세계 일자리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X국가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아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꼈어요. 이번엔 반박이 아니라 동의하는 자세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칠판에 썼습니다. 람보르기니 엔진. 낡은 버스. 엔진만 보면 이 나라는 람보르기니입니다. 반도체로 실리콘밸리의 혈관을 쥐고 방산으로 유럽을 먹여 살리고 무역 흑자로 세계 2위를 찍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 폭발적인 엔진을 싣고 달리는 차체가 지금 빠르게 낡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노동시장은 굳어있고 자신들이 파는 AI 곡괭이에 의해 자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나라.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사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도 아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그 침묵을 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칠판에 세 숫자를 썼어요. 5.13 그리고 56.2. 이 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2위입니다. 5.13%예요. G7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 나라만큼 미래에 돈을 독하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사토의 고개 끄덕임이 멈췄어요. 56.2%. 25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이 나라의 부모들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남은 사람들의 머리를 한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기술의 자본을 때려 박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먼저 장악해서 파는 쪽으로 전환해요. 이 나라는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칠판을 손으로 짚었어요. 멸망의 조건을 전부 갖추고도 오히려 그걸 연료로 쓰는 나라입니다. 사토, 아까 엔진 꺼져가는 자동차라고 했죠. 맞습니다. 연료가 줄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연료가 줄어들수록 엔진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였다면 진작에 멈췄을 겁니다. 사토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임스에게 동의하던 그 여유로운 손이 아니었어요. 강의실 뒤편 창가 자리. 김도연은 그때 처음으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얹었어요. 그 손의 마디가 강의실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단 3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볼펜을 집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 3초를 눈치챈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는데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하필 제임스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만 유학생 린웨이천이었어요. 경제학과 박사과정, 학과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소문난 학생이었습니다. 사토에게서 이 강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하고요. 예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린웨이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X국가가 반도체 공급망을 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SMC 없이는 엔비디아도
애플도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파운드리 기술로 따지면 대만이 X국가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왜 대만은 이 순위표에 없습니까? 제임스가 린 웨이천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도 그쪽을 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단어를 나란히 썼습니다. 하청. 그리고 브랜드. 린 웨이천 TSMC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죠.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TSMC라는 글자를 하청 아래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아무리 정밀하게 칩을 깎아도 그 칩 위에 새기는 이름은 누구 겁니까? 애플이죠. 퀄컴이죠. 가격을 정하는 쪽도 물량을 조절하는 쪽도 전부 발주처인 미국 기업들입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가공을 하지만 그 가공비를 받는 구조예요. 린 웨이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면 X국가는 어떻습니까? 스크린을 넘겼어요. 태극기가 박힌 전차, 조선소에서 진수되는 LNG선, 전 세계 매장에 깔린 갤럭시 광고판. 자국 브랜드를 들고 세계와 직접 거래합니다. 전차를 만들면 K2라는 이름을 달고 팝니다. 배를 만들면 현대라는 이름을 달고 팝니다. 반도체를 만들면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팝니다. 발주처가 가격을 후려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 물건을 만드는 유일한 공급자니까요. 린 웨이천이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하청 국가는 남이 정한 룰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가진 나라는 스스로 룰을 씁니다. 저는 칠판의 두 단어를 다시 가리켰어요. 린 웨이천, 이게 차이입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달고 파느냐의 차이죠. 린 웨이천이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내려놨어요.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제임스가 창밖을 봤어요. 아서는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이길 때보다 논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맨 뒷자리 김도연이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하청과 브랜드, 그 두 단어가 적힌 칠판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동의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그날은 일찍 왔습니다. 평소엔 강의 시작 직전에 여유롭게 들어오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엔비디아 주가 차트가 떠 있었어요. 뭔가를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붙겠구나 하고.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내내 X국가의 공급망 장악력을 강조하셨는데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HBM 독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어디까지나 하드웨어 이야기예요. 미래 패권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결정합니다. AI 알고리즘,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생태계. 이건 전부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운영합니다. X국가가 아무리 좋은 부품을 만들어도 그 부품이 작동하는 운영체제는 결국 미국 거예요. 하드웨어는 교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패권은 교체가 안 돼요. 린 웨이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도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어요.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X국가는 결국 미국이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미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곡괭이를 팔아도 금광의 주인은 미국이에요. 강의실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의 눈을 봤습니다. 지난번과 달랐어요. 이번엔 빈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온 사람의 논리였어요. 저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전원 플러그. 제임스, 좋은 비유를 쓰셨으니까 저도 비유로 받겠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보십시오. 엔비디아 GPU가 두뇌입니다. 거기에 피를 돌게 하는 게 HBM이에요. 그런데 그 HBM을 만들기 위한 기판, 특수가스, 화학 슬러리, 정밀 세정 장비.
이 소재와 부품들을 공급하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한반도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X국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보이지 않는 혈관, 그 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까지 전부 이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제임스의 시선이 지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임스, 미국이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 패권을 가져도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하드웨어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게 꺼집니다. 서버가 꺼지면 클라우드도 없고 알고리즘도 없고 데이터 생태계도 없어요. 칠판에 썼습니다. 뇌는 있다. 심장이 멈추면. X국가라는 전원 플러그가 뽑히는 순간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24시간 안에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G7 테이블에서 이 나라를 빼는 건 의자 하나를 치우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전체의 전원을 끊는 겁니다. 제임스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엔비디아 주가 차트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모든 논리가 그 화면과 함께 닫힌 것 같았어요. 저는 짐을 챙기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시간 이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의실이 한순간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공개한 뒤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던진 질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그때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맨 뒷자리 김도연이 가방을 천천히 쌌어요. 다음 시간에 자기 나라 이름이 불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손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학생이 2배는 많았어요. 복도까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제 조교가 귀띔해줬죠. 오늘 X국가 정체를 공개한다는 게 캠퍼스에 퍼졌다고요. 저는 평소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짐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임스가 앞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서는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노트를 펼쳐뒀어요. 사토는 안경을 닦으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린웨이처는 손에 펜을 쥔 채 이미 뭔가를 적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맨 뒷자리 창가. 김도연은 오늘도 낡은 노트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어요. 볼펜을 손에 쥔 자세도 등받이에 살짝 기댄 자세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봤어요.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X국가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를 해부했습니다. 영토 107위, 자원 제로, 출산율 0.7. 그 나라가 블라인드 테스트 2위를 차지한 이유를 여러분은 데이터로 확인했죠. 강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분필을 집었습니다. 칠판 한가운데에 천천히 또박또박 썼어요. 대한민국. 강의실이 0.5초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터졌어요.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뒤섞였어요.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급히 열었습니다. 앞줄에 처음 온 학생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제임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들으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아서는 잠시 칠판의 글자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토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웅성거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도 처음 이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한참을 다시 돌렸습니다. 데이터 오류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돌려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칠판에 2 글자를 손으로 짚었어요.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고 평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원조로 연명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서울이었어요. 건물 뼈대만 남은 거리, 잿더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세계 AI 인프라의 혈관을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세계 2위 무역 흑자. 67달러에서 여기까지. 저는 분필을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풀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던진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G7에 낄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저는 그 질문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필을 들었어요. 칠판에 쓴 대한민국 세 글자 옆에 천천히 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G7이라는 낡은 간판이 과연 대한민국에게 합류할 가치가 있는 모임인가? 아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린웨이천이 적던 펜을 내려놨습니다. 제임스는 칠판을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실 맨 뒷자리를 봤어요. 김도연은 칠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를요.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덤덤함이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묵직하고 조용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노트에 세 글자를 적었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아 노트 위에 얹었습니다. 노트 위에 포개진 두 손, 대충 보아도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이름이 공개된 다음 주였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지난 8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전까지는 X국가라는 베일이 있었습니다. 베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석할 수 있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그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임스가 앉는 자세부터 달랐어요. 뒤로 기대던 그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노트를 펼치긴 했는데 펜을 들지 않았어요. 사토는 강의 시작 전부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칠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냥 학생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이 G7에 낄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G7이라는 모임이 대한민국에게 합류할 가치가 있느냐고요. 제임스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 질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G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블록이에요. GDP 합산으로 전 세계의 40%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도 결국 그 상징적 지위를 원할 겁니다. 아서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G7 멤버라는 건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 상징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그 상징 앞에서는 여전히 신흥국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국의 시선에서 G7을 역으로 평가해 봅시다. 칠판에 썼어요. 시장, 안보, 브랜드. 첫째,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187개국의 외교 공간을 뚫어놨어요. 전 세계와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G7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에게 새로 열리는 시장이 사실상 없어요. 제임스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둘째, 안보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앞에서 미국 우산을 찾는 동안 한국은 자국산 무기로 유럽을 먹여 살렸어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공급한 건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쪽이 어디인지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아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셋째, 브랜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제임스, G7의 말썽 멤버라는 타이틀과 미국 AI, 패권을 지탱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타이틀, 어느 쪽이 더 강력한 권력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G7 테이블에서 빠진다는 건 의자 하나가 비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꺼지고 유럽 방어선의 무기 공급이 끊기고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칠판에 선을 그었어요. 초대장을 기다리는 나라. 그리고 초대장을 쥔 나라. 제임스, 아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금 초대장을 들고 제발 우리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매달려야 할 쪽이 어디입니까?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서는 펜을 들지 않은 채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얹었어요. 사토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이 없었어요. 논리가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침묵이 30초쯤 이어졌을 때 저는 칠판을 등지고 학생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마지막 강의에서 데이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숫자도 그래프도 순위표도 없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67달러에서 여기까지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움직였는지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한테도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맨 뒷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김도연이 노트를 덮고 있었어요. 오늘은 필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두 줄짜리 문장을 적어둔 게 전부였어요. 초대장을 기다리는 나라. 그리고 초대장을 쥔 나라. 그 두 줄 아래에 그는 아주 작게 무언가를 더 적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저는 읽지 못했어요. 다만 그가 노트를 덮는 손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마지막 강의 전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사진 두 장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953년 서울, 그리고 2024년 삼성 클린룸. 70년이었어요.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교탁 뒤에 서지 않고 교탁 앞으로 나와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 섰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학생들을 봤습니다. 제임스가 뭔가를 눈치챘는지 노트북을 열지 않았어요. 아서도 평소처럼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오늘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반도체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적 정의 말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반도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이었어요.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이었습니다. 층층이 쌓인 돌담, 그 위에 물을 가둔 작은 논배미들. 화강암 산자락을 손으로 깎아서 한 뼘짜리 평지를 만들어낸 풍경이었어요. 한국 국토의 70%는 화강암 산지입니다. 평야가 3%예요. 이 나라의 농부들은 평평한 땅이 없으니까 산을 깎았어요. 화강암에 정을 박아서 돌을 부수고 흙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뒀습니다. 논 한 배미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이다 멈췄어요. 제임스도 아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쟁기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수레도 다닐 수 없었어요. 등짐으로 돌을 날랐고 온 마을이 붙어서 산 하나를 깎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엔 반도체 웨이퍼가 떴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가 새겨진 새하얀 실리콘 원판이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돌입니다.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즉 돌이에요. 그 돌 위에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깁니다. 오차가 0이어야 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화강암에 정을 박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돌을 쪼개서 거기서 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요. 그 집념이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실리콘이라는 돌 위에 회로를 새기는 것으로 장소만 바꾼 겁니다. 제임스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서는 펜을 들지 않은 채 손만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반도체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돌을 쪼개던 그 손이 지금 나노미터 단위의 돌을 깎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교수님, 그건.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스크린의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봤어요. 1953년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제임스가 이 강의에서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잠깐 숨을 골았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데이터가 아닌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스크린을 껐어요. 강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67달러짜리 나라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을 다닌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2시에 퇴근한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대한민국을 밀어 올렸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사토가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든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서가 모아뒀던 두 손을 천천히 풀었어요.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30년 학자 생활에서 제가 내린 가장 무거운 결론입니다. 저는 짐을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걸어 나오다가 맨 뒷자리를 봤습니다. 김도연이 노트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필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손이 노트 위에 얹혀 있더군요. 새벽 4시에 도시락을 싸던 손. 공장에서 기름때를 닦아내던 손. 자식 대학 등록금 봉투를 내밀던 손. 그 손의 후예가 지금 제네바 대학교 맨 뒷자리에서 낡은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마지막 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 앞에서 한 5초쯤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30년 강단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선 적이요. 오늘 할 말이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고 다른 학과 교수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얼굴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교탁 앞에 그냥 섰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안경을 쓴 채로만 강의하던 교수가 안경을 벗는다는 건 학생들도 느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숫자도 그래프도 순위표도 없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30년간 이 강단에서 서양의 자본과 제도가 세계 문명을 이끈다고 가르쳤습니다. 논문을 썼고 책을 냈고 수많은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제 평생의 학문이 얼마나 좁은 땅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1953년 67달러. 이 나라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다시 그 사진이 떴습니다. 화강암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이었어요. 평야가 없으니까 산을 깎았습니다. 쟁기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지만 정을 박아서 돌을 부쉈어요. 한 뱀이 논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요. 제임스가 팔짱을 풀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어머니들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자식 대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도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라고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나노미터 단위의 돌을 깎고 있습니다. 화강암에 정을 박던 그 손이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고 있어요. 장소만 바뀐 겁니다. 돌을 깎아 살아남던 그 집념이 지금 전 세계 AI의 혈관을 쥐는 집념이 된 거예요.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쓴 67달러 아래에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한 단어를 더 썼습니다. 전설. G7의 순위는 돈과 역사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 살아남아 세계의 혈관을 장악하는 이 능력은 수십 년간의 뼈를 깎는 실패와 가난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30년 학자 양심을 걸고 선언합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한테 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발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가장 가혹한 운명의 멱살을 틀어쥐고 맨손으로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온 인간 의지가 만들어낸 전설입니다. 감히 낡은 G7의 잣대로 이 전설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였어요. 그리고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임스였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짝, 짝, 짝. 아서가 일어났습니다. 사토가 일어났어요. 린 웨이천이 일어났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강의실 전체가 일어났어요. 복도에 서 있던 학생들까지요. 우레같은 박수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임스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교수님, 제 인생을 바꾼 강의였습니다. 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요. 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받으려다 멈췄어요. 이 박수가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메라처럼 강의실을 훑었습니다. 맨 뒷자리 창가. 김도연은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처럼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환호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 손을 천천히 맞부딪히면서 눈을 감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뭐가 지나가는지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 청년은 지금 이 강의실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새벽 4시에 도시락을 싸던 사람들을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김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쌌어요. 낡은 노트를 집어넣고 볼펜을 꽂고 조용히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학생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가 지나갈 자리를 만들었어요. 김도연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그 누구보다 천천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무게 있는 발걸음으로 강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닫혔어요.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이 그 닫힌 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도 창문 너머를 봤어요. 제네바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이 멀리 있었어요. 문 앞에서 대기하던 조교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다음 강의 일정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잠깐 기다려. 복도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채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쌓아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 보고서, 반도체 산업 데이터, 방산 수출 통계, 신용 등급 비교표. 그리고 제 낡은 논문 묶음이요. 평야 문명론. 서방 자본주의 우위론. 제가 30년간 쌓아온 이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 묶음을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표지들, 학회에서 박수받던 주장들, 제자들이 교재로 쓴 챕터들.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깜빡이는 커서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치고 나서 멈췄어요. 이 4글자를 쓰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시간들을 스스로 지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날 강의실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가 새로운 진실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다시 타이핑했어요. 나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운다. 잠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나는 30년간 서양의 자본과 제도가 세계 문명을 이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한 나라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자 내가 겸손을 배운 이야기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연구실 불을 껐어요. 복도로 나오면서 창문 너머로 마지막으로 알프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오만을 깨뜨려줘서요. 제가 몰랐던 진실을 보여줘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혹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전설을 만들어줘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의는 끝났지만 저는 그 강의실을 자주 생각했어요. 특히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나서던 장면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처를 얻어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가 연락했을 때 놀란 기색 없이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딱 그게 전부였어요.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의실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 청년에게 무엇을 묻고 싶었는지 막상 앞에 앉으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짧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리켰어요. 그 노트에 뭘 적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있었어요. 강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데이터도 아니었어요.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에요. 어머니 성함이고요. 그가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경상북도 구미공단에서 30년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셨고 밤 10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서 제 손이 아프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어요. 15년 동안요. 제가 대학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우셨습니다. 그가 노트를 덮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67달러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 숫자가 통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보이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거리가 보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 테라스에서 웃고 있는 연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 강의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7년간 공장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 싫었거든요. 그 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거였어요. 버티는 거였고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버팀이 사실은 전설이었다는 걸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그가 노트를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교수님, 책 나오면 꼭 보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리로 나선 그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제네바의 평평한 거리 위를 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이 고닫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2위라는 숫자를 처음 꺼냈을 때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아무 표정 없이 노트에 뭔가를 적던 청년을요.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뭘 가리키는지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일부가 자기 아버지의 굳은 살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커피잔을 봤어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책 제목을 적었어요. 전설. 가장 가혹한 땅에서 만들어진 문명.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김도연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요. 그는 아버지의 굳은 살을 손에 안고 지금 이 시대의 돌을 깎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날 카페에서 수첩에 적었던 그대로였어요. 전설. 가장 가혹한 땅에서 만들어진 문명. 출판사 편집자가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출판 기념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베를린, 런던, 도쿄, 워싱턴. 저는 그 강연들을 다니면서 매번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네바 대학교 강의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서 낡은 노트에 묵묵히 뭔가를 적던 청년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카페에서 제게 보여준 것들을요.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구미공단 30년, 식당 15년.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생각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그 굳은 살 박힌 손들을 생각했어요. 그 손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런던 강연이 끝나고 한 청중이 다가왔습니다. 60쯤 돼 보이는 한국분이었어요. 강연 내내 맨 앞줄에 앉아서 아무 표정 없이 듣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제 손바닥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어요. 그분이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고든 등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어디선가 본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손입니까? 공장에서 기름때를 닦아내던 손입니까? 자식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던 손입니까? 67달러짜리 나라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밀어 올린 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박수도 없이 그냥 버텼던 손들이요. 저는 그 손들이 전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도 어떤 순위표도 그 손들이 쌓아온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G7이 어쩌니, 블라인드 테스트 2위가 어쩌니, 저는 그 강의를 통해 숫자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제가 배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책 마지막 장에 딱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굳은 살 박힌 손들에게 바칩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초대장을 기다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채널 주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 시대를 만든 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순위표도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손들입니다.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던 손들이요. 그 손들이 지금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더 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